당사자면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그 소를 제기한 이제 원고와 그 상대방이 이제 피고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소송에서 이제 적어도 먼저 소송을 시작하는 적극적인 당사자와 그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소극적인 당사자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당사자는 원고가 되고 소극적인 당사자는 이제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이제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립 당사자의 구조를 이루어지는데 원고와 피고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죠. 대립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양쪽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원고가 없거나 피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편파적인 소송은 체크해 주세요. 불가능. 예. 원고 또는 피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소송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소송은 불가하다. 자, 법원은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줘야 되죠. 앞전에 잠깐 나왔어요. 무기대등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대등해야 됩니다. 대등.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송에서의 당사자를 보시면 그 구른 거 좀 보세요. 당사자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되고, 확정이 되었다면 당사자가 능력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적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3단계로, 단계라는 얘기는 1단계 당사자 확정 먼저 1단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2단계 체크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당사자 적격을 체크합니다. 이거 단계별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계속 중에 소송에서 당사자가 기재된 이들에게 이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순서대로 심리한다. 누가? 법원이 심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사자가 실제 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송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 우리가 확정, 능력, 적격성 여기에서 소송 능력까지 이제 체크합니다. 처음에 이제 당사자 확정 첫 단계죠. 당사자 확정은 계속적인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그 소송에서 당사자로 인정된 이와 실제 당사자가 활동하는 이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체크하고 당사자가 확정된 시점은 언제냐면은 소송 계속 발생 시에는 소장 송달시 체크하세요. 소장 송달시 이게 계속 중일 때는 당사자 확정되는 시점이고요. 소송에 당사자가 기재되거나 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확정되진 않아요. 당사자가 확정이 되지 않고 소장의 송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아직은 이제 더 그 단계를 반드시 이제 걸쳐야 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상의 능력, 민법상의 일반적인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리 능력, 이거와 대등되는 것이다 해서 소송상의 권리 능력, 거기서 권리 능력과 대등한 것이라고 봤죠. 예, 권리 능력과 대등한 것이다. 그래서 권리 능력에다 체크해 있어요. 권리 능력. 이게 당사자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 제가 그 체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뭐하고 비교할 게 좀 있어요. 그 권리 능력은 능력과 대등하다. 그래서 소송상의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민법상의 권리 능력은 소송법상의 당사자의 능력이며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민법의 실체법에서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소송상에서도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자,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이 직권 조사사항으로 조사 결과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지면 소송 요건에 불비가 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요건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보종할 수 있으며 보종을 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보종이 불가능하다 하면 원고가 보종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기 때문에 그 판결로서 체크해주세요. 각하입니다. 각하. 각하하고 기각하고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돼요. 각하에다 체크해 주세요. 자, 요번에 이제 그 당사자 적격이에요. 당사자 적격. 자, 당사자 적격은 어느 특정한 소송사건에서 어느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원고나 피고 또는 당사자 참가인 등 당사자가 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게 그 당사자 적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당사자로 확정되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건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도 엉뚱한 사람도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는데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그 청구의 내용 그리고 당사자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써요. 그러면 청구 원인에는 그 청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의 그 내용을 그 당사자하고 서로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이 당사자가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법원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장이 들어오면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해요. 지금 이게 당사자가 확정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 능력이 있는지까지도 이제 먼저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능력을 봅니다. 소송 능력은 당사자로서 단독으로 소송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소송 능력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소송 무능력자,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스스로 소송 능력을 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이게 소송 능력을 체크하는 이유는 소송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그 다음에 체크해서 실제법상 행위 능력에다 체크해서 행위 능력에 대응한다. 자, 좌측에 다시 보시면 아까 권리 능력에 대응한다라는 걸 체크했죠. 요번에는 어디다 체크했냐면 행위 능력에 대응한다에다 체크했죠. 행위 능력. 좌측에는 권리 능력, 우측에는 행위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은 당사자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행위 능력은 소송 능력을 얘기하는 소송 능력. 이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 주세요. 이게 문제에 가끔 잘 나옵니다. 헷갈리죠. 예, 그래서 소송 능력에다가 권리 능력이라고 바꿔서 나온다든가 당사자 능력에다가 행위 능력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문에. 자, 그래서 소송 능력은 소송상 자기의 이익을 스스로 충분히 주장 또는 옹호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능력, 소송 무능력죄에 대한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죠. 예. 만약에 소송 능력이 없다면 법정 대리인이 그를 대리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확정,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느냐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만 소송 능력은 당사자가 된 이가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소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행위 능력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번으로 끝내고 그 행위 결과를 예측하기 쉬운 사법상의 법률 행위도 보시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연히 당사자가 할 일이 대단히 복잡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아주 어려운 소송 행위에서는 이러한 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판별도 못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게 많이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송 능력도 이제 체크하게 됩니다. 자, 사법상에서 법률 행위와 달리 소송 절차는 대단히 복잡하죠. 그리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소송 행위를 소송 무능력자에게 맡겨놓으면 그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소송 무능력자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이들은 다 소송 무능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을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소송 능력이 있는 거죠. 피한정 후견인은.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관해서는 부정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민사소송법 제55조 제한 능력자의 소송 능력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서 소송을 할 수 있죠. 이거 지금 법정 대리인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무조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방금 외에 피한정 후견인은 달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있는 한정 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리권이 있는 한정 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한다는 거죠. 아마 그 민법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정 후견인은 이 범위를 정해놔요. 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년 후견인은 전부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이 범위를 정합니다. 그 범위를 정한 내에서만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송 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개별적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그걸 무효라고 체크했어요.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소송 능력은 소송 행위의 유효 요건이기 때문에 소송 능력이 없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소송 행위는 다시 체크하세요. 무효.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니라 무효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법정 대리인이 아닌 무능력자에 대해서 기일 통지나 그리고 송달은 무효이므로 판결 정본이 무능력자에게만 송달되면 소송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네,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소가 제기되면 적법하게 소송 계속이 생기면 이 소송 중에 개개의 소송 행위는 모두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야만 됩니다. 네, 법정 대리인이 다 대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강입니다. 1강이어서 요거 이제 그 방금 했던 소송 우리가 문제 좀 잠깐 볼까요? 문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자, 작년 문제입니다. 19년도에 보면 38번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 해서 나왔죠. 요것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당사자 능력을 물어봤죠. 자, 그리고 18년도에 보시면 여기 41번에 보면 이제 이건 집행이네요. 집행.